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희슬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탄소중립 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 기후테크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 동안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와 기후테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저희 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오늘 발표 제목과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후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후테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기후테크 특허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특징의 원인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기후테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2024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제목을 보면 주기 짧아지는 기록적 폭염, 일상으로 다가온 극한 날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여름과 같은 폭염 그리고 폭염을 포함해서 폭설, 폭우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더 자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겪어왔던 기후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관찰되는 기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평균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또는 해수면이 장기간에 걸쳐서 높아질 수도 있고요. 왼쪽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폭염, 홍수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더 자주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정말 큰 홍수가 이제는 5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수십 년 뒤의 일이고 지금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림에서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2025년 올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리스크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국가 간 무력 충돌이 1위에 있고요. 2위를 보시면 극단적인 기상현상, 기상이변이 꼽혔습니다.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2년 단기 위험 그리고 10년을 둔 장기 위험에도 기후변화가 꼽힙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10년을 두고 장기 위험 평가를 했을 때 초록색이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전부 다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떻기에 지금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중요한 리스크로 여겨지는 걸까요? 지금 영어가 되게 잔뜩 써 있어서 긴장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표는 미국의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미국의 국가 기후평가에서 가지고 온 표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밝혀진 여러 가지 과학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물, 에너지, 건강 이러한 섹터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경제 쪽과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 요약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겪는 피해액을 추정을 한 것이고 오른쪽은 미래의 피해액을 전망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좀 피해액보다는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첫 번째 줄에 홍수가 나와 있는데요. 홍수나 가뭄, 폭염처럼 아주 극단적인 날씨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식량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로 같은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파괴를 하기도 하고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도로가 많이 부서져 있는 걸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그 두 번째 밑에 칸에 홍수가 나와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로 인해서 그런 침수 지역은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더운 여름에는 공부하기 되게 힘들고 일하기도 지치고 그러시죠. 그게 경제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기온 상승은 성적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폭염이라는 게 학업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분석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연구가 꽤 된 토픽입니다. 그리고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기사를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왼쪽 마지막 줄에 허리케인이 GDP 성장률을 0.45%포인트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2, 3%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상당한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로 넘어와서 기후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한번 봐주시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재산 피해도 있지만 이걸 복구하고 지원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상당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재난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농산품 또는 공산품 이런 생산물들을 파괴하고 이것들을 유통할 인프라를 파괴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 학습 능력에서 봤듯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해서 종합한 수치가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피해액 자체보다는 기후변화가 오른쪽에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왼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농업, 인프라, 노동 이런 여러 가지 섹터에 걸쳐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피해액을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큰 건지 좀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주목받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우리 피해액이 거의 전쟁에 버금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피해가 기후변화가 워낙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전 세계 그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괜히 글로벌 과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대상인 거죠.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그 재배지가 북쪽으로 올라왔다는 걸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그림 보시면 2050년이 되었을 때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호우나 폭염, 태풍 이러한 자연재해 빈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게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난으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이 1960년대에 1321억 원에서 2000년대에는 2조가 넘도록 17.8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이고요. 미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2050년에 이르면 8.2조 원, 그리고 홍수로 인한 피해 금액은 거기에 추가로 2.2조 원이 발생을 하고요.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 수치들은 우리가 전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후 시나리오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실 때는 그런 전제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가져가실 메시지는 우리는 이미 피해를 되게 많이 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고 있고 예상이 또 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일찍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85년에 첫 기후총회가 개최가 되었고 1997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을 통해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도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 근간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가가 대신에 전부 참여하는 대신에 자국의 상황을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파리 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세워서 5년 주기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대두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요인인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였는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나무처럼 자연적인 흡수원 또는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순 배출량을 0, 좀 중립 상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IEA는 탄소 감축 수단을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약간 어려운데 저희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적당히 더운 경우에는 이 에어컨 냉방을 전기에서 끌어오고 그리고 그 전기를 화석연료를 떼서 만든다고 생각할 때 화석연료를 좀 덜 쓰기 위해서 내가 냉방을 좀 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 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더운 날 대중교통 탔는데 지하철 탔는데 냉방이 안 되어 있다. 여러분 견디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완전 냉방이 없이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동 변화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감축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어컨을 튼다고 할 때 여러분 가전제품 사시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에어컨을 틀고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덜 쓰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전력을 쓰긴 하지만 그게 화석연료 에너지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뿜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거였는데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자동차처럼 전기를 생산하고 대신에 그 전기를 깨끗한 에너지에서 생산하게 하는 전기화라는 중요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화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번, 6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연료나 바이오에너지처럼 신에너지원을 아예 필요한 곳에 전기 말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배출을 하되 배출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포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CCUS라고 불리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모두 다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기후 테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기술도 기후테크이고 또 기후변화 그 자체에 적응하는 기술도 다 포괄한 개념이 기후테크입니다. 아까 본 7가지 수단별로 이렇게 태양광, 전기차,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기술 예시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테크라는 게 기후변화 완화나 대응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전기차와 같은 수송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테크 투자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 2021년 이후에는 회색으로 표시된 산업 분야에도 투자가 많습니다. 물론 2020년대에는 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가 좀 하락세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2018년, 2019년 규모와 굉장히 비슷한 규모로 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이고요. 전체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66억 달러에서 2021년이 되면 537억 달러 정도로 8배가량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는 아직 초기 기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2021년에 필요한 기술의 성숙 단계,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의 성숙 단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2021년에 비해서는 2023년에 많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35%는 여전히 그 정도 성숙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성숙 수준이 안 되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경제적 기회가 아까 본 그런 투자 금액을 유치를 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이나 수소 환원 제철이 있습니다. 철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철강은 대표적으로 생산 공정에서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면서 철강이 사용되는 다른 조선,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로 탄소 배출 저감에 성공하느냐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포스코를 포함해서 주요 철강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테크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기후 변화도 완화하고 경제적 이득도 얻고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후테크 혁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과제일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테크 현황에 대해서 좀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 통상 정책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이 그렇습니다. 관세로 무역 장벽을 치듯이 기후테크 기술 격차로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 보듯이 탄소 장벽, 녹색 보호주의, 녹색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의 가장 오른쪽에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제도는 EU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미 시범 기간이고요. 당장 내년에 본격화됩니다.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도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신정부에서조차 이러한 압력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글로벌 조별 과제를 좀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걸 넘어서 보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통상 정책 흐름에 기후 규제가 결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서비스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기후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위주로 수출을 하는 상황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죠. 화학이나 철강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 굉장히 많이 하는 산업과 이를 소재로 한 조선 자동차 같은 산업들이 우리 경제의 수출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을 덜 하는 상품을
연구개발하는 것, 즉 기후테크 혁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리백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데요. 아리백은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건데요.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그 공급망 내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라.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SK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아리백 가입 선언을 하게 됐죠.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범 기간 시행 후 설문조사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이러한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도 이런 기후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적인,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외국과의 기술 격차를 고려해서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과 통상환경 대응에 기후테크가 굉장히 필요하고 먼 미래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슈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기후테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걸 정말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필요한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테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한지를 알려면 평가 지표가 우선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혁신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특허 자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좀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인가 싶어서 자료 설명을 제외할까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금요 강좌이니만큼 그리고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적으로 사용한 자료이니만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G화학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예시를 하나 지금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특허 분석 자료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예시의 가운데 보시면 LG캠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서울하고 KR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허를 보시면 출원인 기업이랑 그 기업의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자료를 가지고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 특허를 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특허청 특허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기후테크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전 세계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을 택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특허청 자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특허 출원을 한 기업과 그 국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허 자료를 다 모으고 나면 어떤 기업이 어떤 국가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정말 많이 특허를 냈는지 그런 거 양쪽으로 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양적 평가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열의 가운데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특허를 보면 이 특허가 기존에 나와 있는 특허들 중에 어떤 것을 인용했는지, 즉 기존 특허에 어떤 기술 지식에 기초해서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와 특허끼리의 인용 관계뿐만이 아니라 특허가 학술 연구를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왼쪽 표에 나와 있는데요. 특정 기술 지식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과학 지식에 기초해서 특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특허가 선행 지식을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특히 특허나 학술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필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기술 지식인 특허를 만들어냈는지
그 창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특허가 그 뒤에 개발된 특허에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았는지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써본 분들은 아실 텐데 먼저 연구가 됐다고 해서 다 인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인용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후속 특허, 후속 지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용을 많이 받은 특허는 질이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특허들 중에 도대체 어떤 게 기후테크와 관련된 특허이고 어떤 게 아닌지 어떻게 식별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이 CPC라고 기술 분류 체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기술도 세 필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필드마다 코드가 존재를 하고요. 기후테크 같은 경우에는 Y02랑 Y04S로 시작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후테크로 식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드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세부 기술마다 코드가 또 있게 되는데요. 이 표의 가장 마지막 열 보시면 Y02E로 시작하는 게 있고 Y02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P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프로덕션이나 프로세스, C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인 CCUS, D는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T는 트랜스포테이션, 수송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허를 보면 어떠한 기후테크를 개발했구나라는 걸 식별을 할 수가 있고 또 물론 하나의 코드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가지 기술을 결합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드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테크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정말 포괄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분야들의 기술을 하나의 의미 있는 기술들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2차 전지인지 아니면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US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이 표의 세 번째 열을 보시면 그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후테크 현황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테크 현황의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기후테크 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3위에 달하는 기후테크 선도국으로 나옵니다.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기후테크 특허 수를 보여주는데 2011에서 2021년 누적 건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이어서 3위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도국들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10개국이 전체 기후테크 특허의 91%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국가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앞으로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 규모를 고려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 마름모 사각형을 보시면 굉장히 상위권에 여전히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무적인 지점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도국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기후테크 혁신을 하는 그 건수가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글로벌 점유율이 2000년대 초반 2%에서 2010년대 후반에는 8%까지 4배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특허 출원 건수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 어떤 기술 분야에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기후테크 혁신 실적이 특정 기업과 기술에 굉장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4개 기업에 몰려 있어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4개 기업에 몰려 있고 다른 나라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회색 선을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을 주도하는 그 4개 기업이 어디인가 하고 살펴보면 오른쪽 편에 2차 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연구개발 지출의 2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혁신활동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들 기업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특허 출원 건수 기준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위, 5위, 7위, 12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위 4개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테크 특허 출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4개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테크 혁신 실적이 특정 산업, 특정 기술에 집중되게 됩니다. 2011에서 21년 중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 출원의 4%가 1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배터리, 통신장비, 화학제품, 전자부품 이렇게 4개 산업에 집중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의 산업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으신 걸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산업으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기술 분야 역시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4개의 기후테크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4개 기업,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된 4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데 다른 기술에서의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 굉장히 많이 하지만 주력 산업이기도 한 화학 정유, 철강과 같은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힘들 경우에 쓸 수 있는 CCUS 기술,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도 핵심 유망 기술인데 그쪽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인 부분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4가지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허 간에도 사실 기술적인 가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얼마나 몇 건을 냈는지 양적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평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피인용 건수,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이런 4가지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인 피인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이기는 하지만 상위권 국가 격차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 나머지 세 지표에서는 10개 선도국 중에서는 중국보다도 낮아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사실 아까 자료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질적인 평가 지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와 특허 간의 인용 관계 그리고 그 특허들의 기술 분야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건당 피인용 건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활발하게 많이 쓰이는 질적인 지표인데요. 특정한 특허가 그 뒤에 만들어진 특허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가 그런 횟수이기 때문에 후속 지식, 후속 기술 지식에 미친 혁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독창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용한 그 전에 만들어진 그 특허의 기술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가, 얼마나 다른 지식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독창성이고요. 그리고 범용성 같은 경우에는 내 특허가 그 뒤에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 특허에 인용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 기술 지식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범용성을 시사하게 되고요. 급진성 같은 경우에는 내 특허가 속해 있는 기술 분야가 아니라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 지식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 경우에 급진성이라고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좀 저조한 모습인데요. 아까 현황을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기술 분야별로 격차가 양적으로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는 질적으로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질적으로 낮아서 평균치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질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지표가 좀 양호한 편인데 나머지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질적 지표가 하위권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기술 편중 그리고 저조한 질적 수준 문제는 기후테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 보유국과 얼마만큼 기술 격차 몇 년을 보이느냐 할 때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혁신 분야, 회색으로 표시된 일반 혁신 분야에 비해서 기후테크 내의 기술 격차 편차가 굉장히 큰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아까 철강이나 화학같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서 탄소 감축에 필요한 수소라든지 CCUS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후테크 혁신 실적이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이 되고 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원인,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기후테크 혁신에서는 중장기적인 필요보다는 단기적인 성과가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후테크 특허 실적이 집중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어디에 집중이 되었는지 그 집중된 기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후테크 실적이 집중되었던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견조해서 이쪽 분야에 기술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기후테크 연구개발 투자도 주로 단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집중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4개 분야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유, 화학, 철강과 같이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감 기술이나 CCU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특히 CCU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후테크 연구개발비의 불과 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신기술 개발의 학술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구, 즉 여기서는 기술 개발의 기초가 되는 과학학술 연구는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거나 또는 외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잘 습득할 수 있는 학술적인 기반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혁신의 질적인 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자료를 설명드릴 때 특허가 학술 연구를 인용했는지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테크 특허가 기초연구에 기반했는지 보여주는 학술문헌 인용 건수가 2011에서 21년 중 특허 한 건당 우리나라는 2.2건으로 10대 선도국 평균이 10.3건에 거의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탄소 다배출 산업에서의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나 CCU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술문헌을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가 지금 이 슬라이드의 3번째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기초연구가 이들 기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시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도 다른 선도국에 비해서 학술문헌 인용 건수가 낮습니다.
이처럼 기초 연구든 아니면 판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기술이든 이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투자를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방향으로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인 요인을 제공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유인 제도는 다른 선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테크 개발에 대한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R&D 지원을 먼저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 비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1년에 빨간색 선에서 3.8%였는데 2021년에 오면 2.9%로 감소한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 더욱이 다른 10대 선도국 자료가 없는 중국을 제외하고 9대 선도국 평균인 회색선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하회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걸 다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은 금융시장이 발달했다 보니까 주요 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미국 에너지부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테슬라도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서 끝까지 모델 S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가 연구 과제당 평균 2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파괴적인 혁신, 고품질 혁신을 이끌어낼 그런 굉장히 대규모의 장기 투자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이제 당근을 봤다면 채찍 역할의 제도로는 탄소의 가격을 매겨서 탄소를 배출하면 그 가격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탄소 가격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에게 우리나라 실정을 살펴보면 이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탄소 감축이나 기후테크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유효 탄소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국의 제도별로 탄소세, 탄소 배출권 가격, 유류세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든 가격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격은 26유로로 10대 선도국 평균인 초록색으로 보이는 64.7유로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202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서 극히 일부에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무상할당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무료로 탄소 배출을 해도 비용이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탄소 가격제가 있었지만 기후테크 개발 요인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테크 혁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여건이 다른 선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기후대응이나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주요 선도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녹색 채권 발행을 크게 확대했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에 들어서야 저 빨간색 비중이 조금 굵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녹색 채권 발행 규모는 2016에서 2023년 GDP 대비 0.3%로 10대 선도국 평균이 0.57%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게 기존의 기업들, 어찌 보면 대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신생 기후테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벤처캐피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독일, 중국조차도 주요 선도국은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후테크 투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성장세가 정말 미미했습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0.003%로 10대 선도국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혁신자금 조달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기후테크 혁신 실적이 아까 전에 4대 대기업 위주로 4개 기업에 편중된 걸 보셨었는데 거기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게 되죠. 이렇게 신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기후테크 혁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에서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후테크 신생 벤처기업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그 개수를 가지고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수는 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중국과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질적인 부분이랑 또 다시 연결이 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실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지만 파괴적 혁신을 하는 데는 유인이 좀 부족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내가 이미 시장을 지배했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내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유인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이 연구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신생기업이 파괴적인 혁신을 할 요인이 더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파괴적인 혁신, 고품질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해서 신생 벤처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후테크 혁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약간 학술적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이 단기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분야에 편중되고 질적인 혁신 성과가 미흡하고 또 혁신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기저를 살펴보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여러 외부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부 효과라는 건 나의 경제활동이 다른 주체에 혜택이나 손해를 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혁신과 관련했을 때는 다음에 3가지 외부 효과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 외부 효과인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나오면 특허로 우리가 좀 가로막기는 하지만 이 특허를 저도 볼 수가 있고 다른 기업도 당연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특허에서 어떤 선행 연구에서 기초했는지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술 연구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이 또 다 공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사실 지식이라는 건 개발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지식을 충분히 개발할 요인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반면 환경적인 외부 효과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데요. 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 나만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나라도 모두 피해를 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죠. 그런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아까 전에 탄소 가격제처럼 탄소 배출을 하는 쪽에 비용을 정당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요인이 아직은 작동을 좀 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은 내 기후테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다 알고 있지만 이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는 그 금융기관은 사실 그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의 불확실성이 큰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고 파괴적인 혁신을 시도할 신생 중소기업의 등장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R&D 지원을 강화를 해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고 탄소 가격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비용을 또
배출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부과를 하게 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자금 공급 여건을 확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R&D 지원을 좀 더 살펴보면 정부 R&D는 아까 전에 기업이 기술 개발의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식의 외부 효과라 남들은 누리지만요. 근데 그걸 정부가 R&D 보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기후테크 R&D 활동이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전환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 이러한 R&D 지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투자 리스크는 크지만 경제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발 필요성이 높은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감 기술이나 CCUS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탄소 배출 비용이 탄소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점이 커지기 때문에 기후테크 투자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상 할당을 할 건지 그런 할당 규모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굉장히 사전적으로 공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 가격이 장기적인 가격 신호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기후테크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 자금 공급 여건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벤처 캐피털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벤처 캐피탈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평가하는데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있고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 중소기업에서는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정책 제안이고요. 또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조화롭게 추진을 함으로써 기후테크 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R&D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세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탄소 가격을 매겨서 기업들이 그 비용을 기업들이 비용을 내게 되면 그 비용을 R&D 지원을 하는 쪽으로 환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을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데 R&D 보조를 받음으로써 좀 그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내가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좀 상쇄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기후테크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설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 현황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에 해당한다. 미국 특허청 특허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적인 부분인 인용 건수를 가중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7위로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책, R&D 지원, 탄소 가격, 벤처 캐피털 이 각 정책을 40%씩 강화하는 경우에 이제 정책 효과가 가장 마지막 줄 빨간색으로 0.7건이 나타났는데 이 0.7이라는 숫자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나 스위스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정책을 강화했을 경우에는 정말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도 우리나라가 기후테크 선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40%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큰 숫자로 드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현황에서 봤다시피 R&D 지원 10대 선도국 평균 크게 하회하고요. 탄소 가격도 굉장히 낮고 벤처 캐피탈 규모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씩 강화를 해도 10대 선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요약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에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후테크 관련 특허는 양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실 이 실적이라는 게 몇 개 기업, 몇 개 기술 분야에 크게 편중이 되어 있었고 또한 셋째, 특허를 많이 내긴 하지만 그 평균적인 질적인 부분은 다른 기후테크 선도국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하고 반면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혁신을 유도를 해야 할 제도적인 요인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하고자 해도 생소한 분야인 기후테크에 대한 자금 조달 여건은 다른 선도국에 비해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기후테크 혁신의 양과 질이 개선될 것으로 마지막에서 분석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융합 사례처럼 기후테크라는 게 사실 단순히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테크 혁신은 탄소 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